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라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최근에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출입면부 작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집 근처에 있는 버거킹을 갔었는데 문득 든 생각이 이 수기 출입명부에 대한 이제 문제점이에요. 최근 들어서 이제 언론들이 수기 명부가 이제 사생활 노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지적들을 하나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사 보시면은 조금 기사는 조금 일정이 좀 지난 기사인데 지난주만 하더라도 수도권에서는 2.5단계가 계속 됐었죠. 그러다가 이번 주 9월 14일부터 이제 다시 좀 완화가 된 상황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식당이나 카페 이런 곳에서 출입 명부를 작성할 때는 이름도 적어야 되고 집 주소, 핸드폰 번호 이런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적었어야 했죠.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사생활 침해다. 워낙에 이제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한 발 물러서서 이제 이렇게 제3의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해서 내놓은 게 핸드폰 번호랑 이제 주소까지만 적으면 된다. 그것도 시, 군, 구 단위까지만 적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대책을 내놨어요. 그러면은 과연 이 기사가 왜 나왔을까? 우선 이 문자를 한번 보시죠. 이게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인데 A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혹시 땡땡땡인가요? 피해자 누구세요? A씨 어제 외로워서 한번 연락해 봤어요. 피해자 누구신데 저를 아시죠? A씨는 모르죠. 피해자 번호도 알고 이름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A씨가 코로나 명부 보고요. 죄송합니다. 소주나 한 잔 사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사회적으로 이런 신상 정보가 지금 너무 과도하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라는 반발이 심해져서 이름도 안 적고 주소도 상세하게 안 적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 핸드폰 번호만 적으면 되는데 한참 간소화됐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옛날보단 좋죠. 그렇지만 여전히 사생활 침해 문제에 있어서는 물러설 수 없죠. 왜? 불특정한 사람이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마음에 들었다. 전화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 되지 않습니까? 전화를 하건 문자를 하건 그렇게 스토커 비슷한 행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결론적으로 도움되지 않는다. 만약에 질병관리청에서 혹시 모를 그 잠재적인 감염자들의 동선을 파악을 하려면 그러면 핸드폰을 조사할 게 아니고 카드사를 조사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제품을 구매했던 그 사람의 그 구매 정보 시간을 보고 그 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 전후로 해서 이 매장의 포스기에 결제된 내역을 쭉 보면 어떤 사람들이 결제를 했는지가 다 확보가 되잖아요. 물론 현금 결제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지만 지금은 이제 시대가 카드 결제를 많이 하는 시대니까 차라리 그런 방식이 그 잠재적인 감염자 명단 리스트를 확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대중한테 노출되지도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이게 확보가 되는데 왜 좀 더 머리를 쓰지 않고 이렇게 국민들의 정보를 이런 식으로 확보를 하려고 하는지 구식적인 방법으로 확보를 하는지 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나온 대책도 그렇게 크게 도움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방역에 있어서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뭐 국민들이 순응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생각과 비슷한 내용의 칼럼이 지난 금요일자 조선일보 칼럼으로 하나가 나와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현우 논설위원이 작성한 코로나보다 감시당하는 게 더 두렵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제가 이 기사가 되게 감명 깊었던 이유는 일단 비유가 굉장히 재미있고 또 여러모로 논점이 저와 비슷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
칼럼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만 몇 가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무슨 앱을 열어 뭘 누르라고 하더니 모두 동의합니다에 체크하라고 했다. 무엇에 동의했는지도 모른 채 즉석 QR코드가 만들어졌다. 궁금해서 다시 그 앱을 열어봤다. 이름과 전화번호, QR코드 생성 일시 등등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서울시에 제공된다는 내용이었다. 마치 인류 종말을 그린 SF 영화 같다. 역을 빠져나갈 때 기계는 아무 말이 없다. 이제부터 당신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 라는 무언의 석방이다. 이제 이 내용이 나온 이유는 요즘 지하철에 이제 카드 찍으시면은 마스크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기계음이 나오는데 개찰구에서 나올 때 이걸 찍으면 아무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하철 공사 입장에서는 너가 여기에 탈 때는 우리가 굉장히 케어를 해야 되지만은 타고 나가면은 우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거랑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이제부터 당신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무언의 석방이다 라고 이 논설위원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공익을 위해 확진자 인적 사항과 동선이 공개되는 것은 감내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는 사이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권리를 야금야금 침범해 들어왔고 이제 대통령의 입에서 종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다. 설령 그럴 수 있다 해도 그런 말은 최후에 했어야 했다. 권력이 코로나를 통치수단으로 삼는 것이 두렵고 불안한 것은 나만의 걱정인가. 현재 우리는 프라이버시라는 영역을 모두 없애는 막강한 감시체제의 등장을 목도하고 있다. 라고 사피엔스 저자 유발 하라리가 말했다. 그리고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 명령 통제 체제에 시민들이 순치되면서 코로나가 끝난 뒤 새로운 독재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은 현 상황에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문장이 저는 좀 폐부를 찔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코로나에 걸리는 것도 싫고 확진자가 되어 주변에 폐를 끼치는 것도 피하고 싶지만 누구와 언제 어디서 만나나 얼마나 시간을 보냈는지 감시당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싫다. 특히 위선적이고 파렴치한 이 정부를 믿기가 어려워 더 끔찍하다. K방역이라는 자화자찬은 한국인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따르는 사람들이란 권력의 자랑으로 들린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정녕 소수인가? 라고 마무리를 짓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 글을 읽고 정말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가진 농객이 있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근데 사실 이 기사에서 지적하는 것도 개인의 프라이버시 영역이라는 건데, 근데 사실 이 프라이버시를 놓고 봤을 때 이 문제는 단순히 뭐 출입명부에 국한되는 거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너는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냐라고 이제 여쭤보실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이 책을 보시면은 제가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개해드릴 책은 이 서울증후군이라는 책입니다. 일본인이 지은 책이고요. 저자 이름은 기쿠가와 에리카라는 사람입니다. 부제가 아주 눈에 띕니다. 한국인이 조금 싫어질 것 같은 이유 108가지 라는 좀 선정적인 제목이고요. 이건 이미 몇 개월 전에 제가 완독을 했었던 책인데 최근에 이런 내용을 보니까 이 책을 읽었던 그 몇 가지 구절이 정말 오버랩 되듯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본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한국인은 프라이버시라는 게 과연 있는가? 아주 신랄하게 이 사람이
비판을 하죠. 이 책은 한국에서는 일단 크게 흥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소재는 이 한국의 사생활이라는 이 소재를 단 책의 그 챕터인데요. 몇 가지 예시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가명으로 이제 CC라고 나옵니다. 이 CC는 아마도 이제 책 문맥상 읽어보면은 일본인 주재원인 것 같아요. 한국으로 파견된. 충무로 옛날 일본인 주택가였다는 진곡의 주변을 구경하고 을지로 뒷골목을 빠져나왔을 때 CC는 절규했다. 이름, 회사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어드레스. 유리 진열장 속에 그의 색바랜 사생활이 전시된 것이다. 명함 가게 앞에 서서 우리는 넉나간 사람들처럼 멍하니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서울거리에 CC의 개인정보만 난무한 것이 아니었다. 한국의 자동차 아울렛에서는 만년 달력처럼 자신의 전화번호를 만들 수 있는 유니크한 상품이 판매되는데 주차 이동을 위한 비상연락처를 자동차에 진열하기 위해서다. 네온 전광판으로 전화번호를 보란듯이 전멸시키는 멋쟁이인지 열간이인지 아무튼 간도 큰 한국인도 드물지 않다. 자판기에도 택배 트럭에도 화장실에도 이름과 얼굴, 휴대전화 번호가 과감하다. 이 다음 내용이 더 과간입니다. 땡땡땡씨 전화번호가 바뀌었나요? 아, 네. 010 땡땡땡땡의 땡땡땡땡. 제가 다시 불러볼 테니까 만나보세요. 010 땡땡땡땡 땡땡땡땡. 이게 사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말하는 실수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나 혼자 독립된 공간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 작업이면 괜찮겠지만 제3자가 이렇게 버젓이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버스라든지 지하철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아주 흔하죠. 그래서 아무리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에 조심해봤자 타인에 의해서 이렇게 폭로가 된다. 자, 그 다음 예시도 보시겠습니다. 땡땡역 나와서 땡땡 대학 쪽으로 쭉 올라오면 편의점이 있거든요. 편의점 정면으로 건너편에 골목 2개가 있는데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오셔서 막힌 집이에요. 택배기사한테 한 얘기인 것 같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전화번호, 이름, 거주지, 가족사항, 자식, 손주 성명, 근무처, 어제 저녁의 반찬, 집안의 우한,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누구나 쉽게 수집할 수 있다. 전철에서, 버스에서, 찜질방에서, 카페에서, 주민센터에서 내가 획득한 이름과 전화번호와 생일이 대체 몇백 개가 될까? 포인트 카드 적립, 회원가입과 확인, 현금 영수증 발행, 택배 배달을 위해 한국인이 슈퍼마켓에서 퍼뜨리는 신상 명세만 모아도 사설구청 하나를 차릴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문장에서는 아주 대놓고 팩트 폭력을 합니다. 한국인은 태고 쪽부터 프라이빗 개념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저자는 한국인의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이 만연시하는 이 습관을 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장이 조금 와닿아요. 한국인은 사람들 있는 앞에서 전화를 받는 것이 보통이고 오히려 함께 있는 사람들을 벗어나서 혼자 전화 통화를 하면 미심쩍게 생각을 한다. 말 몇 마디 나눴다고 전화번호로 교환을 하고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인터넷 세상에서 카톡과 이메일 어드레스를 교환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폐쇄적인 일본인과 조금 개방적인 한국인의 문화적 차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저자의 지적도 뭐 틀리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좀 문화 차이를 이 사람이 좀 민감하게 받아들인 게 없지 않아 있다 보는데 근데 사실 그의 지적처럼 문화의 차이라 하기에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그래서 부정하기도 어려운 사실이고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뒷담화하는 한국인. 그러니까 뒷담화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해당 당사자가 없을 때 그 사람의 비밀 정보에 대해서 모든 것을 공개를 한다는 거죠. 또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트 여사장은 계산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지팡이 짚은 구부정한 손님을 가리키며 이 할머니 굉장한 부자랍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생전에 은행 지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은 농협 뒤 2층 양옥집이랍니다. 덧붙이자면 외동아들이 있는데 가족끼리 주말에만 놀러 온답니다. 라고 프라이버시를 강구한다. 나는 이 할머니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알고 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남의 가정사를 꿰뚫는 알고 있는 한국인. 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집을 헌납한 치매 노인, 남편에게 상습 구타당하는 미용실 원장, 개주가 도망가서 알아놓은 건강식품 주인, 의료기기 다단계에 빠진 시아버지와 갈등을 겪는 며느리, 임신 중에 정학당한 불량 학생을 딸로 두고 속썩이는 편부, 일하지 않는 아내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오비호프집 사장, 세 번째 이혼을 추진 중인 현재 불륜 중의 다방 출신 할머니, 감나무 있는데 뒤쪽으로 파란 지붕집 아저씨의 하루 일당, 그가 가지고 있는 부채, 기초생활수급을 위해서 서류상으로 이혼한 부부. 그러니까 아주 이런 어떻게 보면 자질구레할 수 있는 이런 개인사를 꼬실거리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런 나라에서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이 있냐, 이거를 지금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것도 이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재산관계나 저축액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세상에는 그런 것을 묻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에 신세계를 경험하는 기분이었다. 넘지 말아야 할 선과 벽 없이 그들의 황당한 이력서 양식처럼 사생활을 숨김없이 폭로하기 원한다. 뭐 사생활 침범일 수도 있고, 또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은 오지랖이 넓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오지랖이 넓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보시면 전 이 예시도 되게 와닿았어요. 화장실은 나가서 왼쪽 2층 비밀번호 2580샷. 식당 계산대에 큼지막한 패널이 부착되어 있다. 한국인에게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는 일종의 주문이다. 여러분들도 식당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식당뿐만이 아니죠. 뭐 카페도 그렇고 어느 가게가 되었건 화장실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죠. 그 가게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 아니더라도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찾아보면 아주 누구나 볼 수 있게 아주 큰 글씨로 적혀져 있죠. 그런 점에서 굳이 뭐 요즘 흔히 말하는 도어락을 설치하고 비밀번호를 달 필요성이 뭐가 있냐, 지금 이거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죠. 또 나옵니다. 이번엔 또 은행입니다. 창구 은행원은 고맙게도 내 서류 기재를 도와주었는데 그녀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또박또박 음독 복창하고는 아연 실색해 있는 나를 바라보며 더 엄청난 것을 말했다. 비밀번호는 몇 번으로 할래요? 은행원은 숫자를 한국어로 한 번, 일본어로 한 번 정중하게 음독 복창하며 재차 확인까지 시켜주었다. 은행원이 제 딴에는 이제 일본인이니까 도와준다고 한국어로도 설명해주고 일본어로도 숫자를 읽어주는데, 과연 그 고객 입장에서는 또 이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나마 말 통하는 은행원이 너무 과잉 친절을 베풀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까지, 비밀번호 밝혀서는 안 되는 건데 이거를 말을 했다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와이파이 중요하죠. 와이파이. 이 비밀번호 문제를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전에 말한 화장실도 그렇고 이런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그렇고, 저는 이게 정말 우리가 그 비밀에 대한 개념이 무지하구나. 이 어떻게 보면은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는 이유는 나와 내가 허용하는 사람만 이것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라는 것을 걸어두는 건데, 이렇게 큼지막하게 뭐 화장실 비밀번호가 됐건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됐건 이렇게 모든 것을 공개한다면은 굳이 그렇게 뭐 첨단 보안 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나? 이 사람 아주 정확하게 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더 웃긴 거는
친구인 것 같아요. 친구 고시원에 사는데 이 나름 이 고시원 관리인이 머리를 쓴 거죠. 비밀번호를 너무 노출이 심하니까 자주 변경을 했는데 변경을 하기 전과 후의 내역을 엘리베이터의 대자보로 고지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거주자들만 보는 거니까 그럴 수 있는 건데 그게 사실 아무리 고시원이라 한들 외부인들이 출입을 일절 안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럼 또 결국에는 또 남에게 다 공개를 하는 건데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비밀의 공개와 동시에 비밀의 효력이 상실되어 비밀의 의미가 소멸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에 대한 자각을 그는 전혀 갖지 않은 것이다. 한국인은 비밀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지킬 수가 없다. 비밀이 없기 때문이다. 적확하게 말한다면 비밀의 관념이 없다. 한국인은 프라이버시와 마찬가지로 비밀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생성되어 있지 않다. 저는 또 이 내용도 되게 웃겼습니다. 나 역시 그동안 많은 한국인으로부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우리만의 이야기예요. 혼자만 알고 있어요로 시작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다. 재미있게 들으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되는지 마음은 불안했다. 쓸데없는 걱정이다. 비밀 이야기는 어느 사이인가 모두가 알고 있었고 때로는 내가 제일 늦게 안 사실이기도 했다. 경이로운 속도로 남의 말과 이를 옮겨서 화제를 만드는 것은 한국인에게는 일종의 엔터테인먼트이다. 개개인의 취미나 인생의 낙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폐쇄적인 촌락사회 같아서 그런지 비밀 이야기와 소문에 유별나게 탐닉하는 것 같다. 한국인에게는 중요한 이야기를 섣불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이기도 하다. 책 재밌습니다. 서울중후군이라는 책. 일반적인 한국인이라면 굉장히 불편하고 짜증이 날 겁니다. 여러분은 아까 전에 이 사람이 말하는 예시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모로 공감 가는 내용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쳐야 될 프라이버시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한국인들이 재정립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고요. 오랜만에 요즘에 코로나 시국이라서 이 신문 기사를 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 이 신문 기사와 함께 책을 같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하루빨리 이 코로나도 끝났으면 좋겠고 방역 당국에서도 정보를 수집을 해야겠다면 좀 더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정보 공개 범위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첫 영상인데 찍다 보니 길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생각이 비슷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